5억이야. 자그만치 5억. 옥자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러게. 가만히 계시지 그러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눈을 감아도 혼자인 게 제 일상이었죠.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외롭다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라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이제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똑같았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9월 초라 바람이 제법 선선했습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어요. 제가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주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주면 피어나고 돌보면 아름다워지고 사람보다 훨씬 정직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김치 한 접시 꺼내고 혼자 먹는 밥상이라 차릴 게 뭐가 있겠어요.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했죠.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혼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나마 TV를 켜놓으면 덜 적적했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은 뉴스도 무서워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기당했다는 사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람,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준혁이 제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늘 그래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여보세요? 준혁아?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수술이라도 한 건가 싶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전화드렸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오늘 수술 3개 잡혀 있어요. 이번 주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생활비는 내일 넣어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는 게 2분도 안 됐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준혁이는 바쁜 사람이니까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병원에서요. 준혁이는 제 자랑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아들이 의사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맞아요, 좋죠.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가끔은 의사 아들보다 그냥 자주 얼굴 보는 아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집안 청소는 어제 했고, 빨래도 어제 다 했고, 텔레비전을 보자니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 경로당이나 갈까? 사람 구경이라도 해야 하루가 가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항상 물병하고 손수건, 그리고 혹시 모를 약들이 들어있어요. 나이 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이런 날씨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을길을 걸어가는데 옆집 영숙이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경로당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었어요. 요즘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빨리 걸을 수가 없거든요.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참 예쁘죠, 코스모스? 가을 되면 이렇게 피어나서 우리를 반겨주니까요. 옛날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길을 같이 걸었었는데 이제는 혼자 걷네요.
남편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려와요. 벌써 5년이나 됐는데도 말이에요. 경로당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옥자야 왔어? 미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숙이는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예요. 70살 간 넘었죠. 응, 미수가 오늘 일찍 왔네. 나도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저쪽에는 박할아버지랑 최할아버지가 앉아서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옥자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기 두세요? 경로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탁자 몇 개 놓고 의자 몇 개 놓으면 끝이죠. 천장에는 형광등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하나는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그냥 두고 있었죠. 수도꼭지도 물이 새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예요. 모일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미수가 오늘 아침은 뭐 먹었어? 국수 한 그릇 끓여 먹었어. 너는? 나도 비슷해. 된장찌개하고 밥. 우리 나이 되니까 먹는 것도 재미없어. 맞아,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젊은 청년이 왔었어요. 젊은 청년이요? 무슨 일로요? 우리도 처음엔 의아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로당에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형광등을 고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요, 그냥 봉사하고 싶다고. 미숙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세상에,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지. 처음엔 무슨 속셈이 있나 싶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더라고.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 청년이 누군데요? 이름이 진우래요. 30살쯤 보이던데 참 성실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형광등 사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그때 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다니 기특해요. 진짜 효자감이에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을 보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고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최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았어요. 진우는 사다리를 가져와서 형광등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어요. 불을 켜자 경로당이 확 밝아졌어요. 와, 밝다. 진짜 환하네요. 모두가 감탄했어요. 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곳도 고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기 수도꼭지 좀 봐줄래요? 물이 자꾸 새거든. 진우는 공구를 들고 수도꼭지를 살펴봤어요. 이거 패킹이 낡았네요. 이것도 바꿔드릴게요. 그리고는 능숙하게 수리를 했어요. 30분도 안 걸렸어요. 다 됐어요. 이제 안세요. 정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오, 정말 안세네. 진우 씨,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착한 청년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진우는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혹시 집에도 고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정말? 그럼 우리 집 좀 와줄래? 미숙이가 먼저 말했어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 좋아요. 내일 갈게요. 그렇게 진우는 우리 경로당의 천사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는 미숙이네 집, 최 할아버지네 집, 박 할아버지네 집을
차례로 돌며 이것저것 고쳐줬어요. 형광등, 수도꼭지, 문짝, 심지어 고장난 선풍기까지. 정말 못 고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라고만 했죠. 경로당에는 진우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 청년 참 기특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손자였으면 좋겠네.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해야겠어. 모두가 진우를 칭찬했어요. 심지어 진우가 올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저녁은 항상 일찍 먹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김치하고 계란 몇 개, 그리고 어제 남은 된장국. 이 정도면 충분하죠. 혼자 먹는 밥상에 차릴 게 뭐가 있겠어요. 계란 2개를 꺼내서 프라이를 했어요. 지글지글 계란이 익어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저 진우예요. 진우? 잠깐만요.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어머, 진우 씨. 무슨 일이에요? 경로당에서 미숙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할머니 댁 형광등이 깜빡거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 해서요. 아, 그래요? 들어와요. 진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진우는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형광등 다 나갔네요. 제가 새 걸로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그럴 것까지야. 에이, 괜찮아요. 그리고 화장실 수도꼭지도 좀 볼게요. 미숙이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진우는 집안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화장실, 부엌, 방까지. 그러더니 고칠 곳을 적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생각보다 고칠 데가 좀 있네요. 내일 공구 가져와서 다 고쳐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진우 씨. 에이, 이 정도야 뭐. 그런데 할머니, 저녁 준비 중이셨어요? 응, 막 하려던 참이었어. 그럼 제가 방해했네요. 저녁 먹고 갈래요? 제 입에서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진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먹고 가요. 별건 없지만 오랜만에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계란 프라이를 더 만들고 김치를 꺼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별것 아닌 반찬들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진우는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연신 감탄하면서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계란 프라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부치세요? 아이고, 그냥 부치는 건데 뭐.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집밥 이렇게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다니. 얼마만이에요. 진우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부모님은 강원도에 계세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못 가요. 그래. 그럼 외롭겠네. 괜찮아요. 이렇게 할머니들 도와드리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진우가 더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30분 동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우의 일 이야기, 제 옛날 이야기, 이것저것요. 밥을 다 먹고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진우가 나간 후 저는 빈 밥상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나?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진우는 자주 들렀어요. 이것저것 고쳐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경로당 모두 진우를 칭찬했죠. 진우는 정말 천사 같은 청년이라고, 마치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다고.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진우의 친절함이, 그 따뜻한 미소가 모두 다 계산된 거였다는 걸. 그리고 곧 제 인생 최악의 날들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우리 경로당에 나타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경로당 형광등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삐걱거리던 의자도 말끔히 고쳐졌어요. 벽에 금이 간 곳은 진우가 직접 페인트 칠까지 해줬죠. 경로당은 밝고 활기차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진우가 오는 날이면 경로당은 활기로 가득 찼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미숙이가 뭔가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거였어요. 미숙아, 그게 뭐야?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 홍삼 음료야. 이거 먹으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 홍삼 음료? 그거 비싸지 않아? 응, 좀 비싸긴 한데. 그런데 미숙이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다 멀리 있고 혼자 살면서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비싼 홍삼 음료를 마신다고요?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진우 씨가 사줬어. 정말? 응.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수도 고쳐주고 가면서 주더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먹으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쓰라렸어요. 왜 미숙이한테만 준 거지? 나한테는 왜 안 줬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최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진우 그 청년 정말 기특해. 나도 어제 그 친구가 와서 김치 냉장고 고쳐줬는데 바카스를 사다 놨더라고. 박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우리 집에도 와서 보일러 점검해주고 갔어. 요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미리 점검해 두라고. 모두가 진우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더니 진우가 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옥자 할머니. 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진우야. 오늘은 진우의 태도가 좀 달라 보였어요. 유난히 제게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옥자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이야기? 진우가 저를 경로당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통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요. 뭔데? 영양제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특별히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나한테? 왜? 할머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거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통을 열어보니 청심환처럼 생긴 알약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 고급 영양제예요. 한약 재료로 만든 건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미숙이한테는 병에 든 걸 주고 나한테는 이걸 줘?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진우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아셨어요? 사실은요, 할머니. 이게 더 좋은 거라서 따로 챙겨놨었어요.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더 좋은 걸 주려고 했구나.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에이, 이 정도야 뭐. 그런데 할머니,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아침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어. 꼭 챙겨 먹을게.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 영양제를 먹었어요. 먹고 나면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진우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졌어요. 이 청년은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진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아드님은 자주 내려오세요? 준혁이? 아니, 바빠서 잘 못 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 그렇구나. 할머니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아들이 잘 살면 됐지. 그런데 왜 그래?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생활비는 잘 보내주세요? 응, 보내줘. 한 달에 얼마나요? 한 80만 원 정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뭐, 나 혼자 쓰는 거니까 괜찮아.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뭘?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우가 나쁜 의도로 묻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집하고 예금 좀 있지. 얼마나 되세요? 집은 시세로 한 5억 정도 되고 예금도 5억 좀 넘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우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워낙 짧은 순간이라 착각인가 싶었죠. 진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정도면 꽤 있으시네요. 응.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이야. 할머니,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세요? 응, 그래. 어디 쓸 데도 없고. 진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그건 좀 아깝지 않으세요? 뭐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이자가 얼마나 안 되는데요. 그냥 돈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뭐, 안전하잖아. 안전한 건 좋죠. 하지만 할머니 나이 생각하면 그 돈으로 좀 더 풍족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제 말은요, 그 돈을 좀 더 불려서 아드님한테 부담도 덜 주시고 할머니도 더 여유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돈을 불린다고? 어떻게? 투자요. 투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진우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사실 투자 일도 좀 해요. 부업으로요. 요즘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뭔데?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지금 경기도 쪽에 큰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률이 최소 30%는 나와요. 30%? 네. 10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3억이 되는 거죠. 3억을 버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혹하더라고요. 3억이라니. 그 돈이면 준혁이한테 병원도 차려줄 수 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그럴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할머니, 걱정되시죠?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작년에 1억 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정말? 네. 증명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우가 서류를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는데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우야,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할머니한테 잘 해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밥도 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진우의 눈빛이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고마워, 진우야. 그런데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대신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돈만 맡기시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네. 제가 모든 절차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수익금도 할머니 통장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생활비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 그럴듯했어요. 매달 수익금이 들어오면 준혁이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우야, 5억은 좀 큰 돈인데 처음부터 다 투자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일부만 하셔도 돼요. 일부만? 네. 한 3억 정도만 해보시고 좋으면 나중에 더 하시는 거죠. 3억? 어차피 통장에 5억이 있으니 3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우를 믿기로 했어요. 그동안 진우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그 청년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진우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투자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제 다 됐어요. 이 계좌로 3억 송금하시면 돼요. 3억?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가서 3억을 진우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송금했어. 확인했어요, 할머니. 제가 잘 굴려서 수익 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진우에게 전화했더니 그게 이번 달 수익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벌써 200만 원 벌었잖아요. 정말이네. 그러니까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힌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돈이 들어오다니. 다들 이렇게 투자로 돈을 버는 거구나. 나만 고생해서 돈을 벌었네 싶었어요. 경로당에 가서 미숙이한테 자랑했어요. 미숙아, 나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어. 정말? 어떻게? 진우가 소개해준 투자야. 정말 좋더라. 미숙이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도 돈이 있으면 해볼 텐데. 박할아버지도 귀가 솔깃했는지 물어봤어요. 옥자씨, 그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응, 진우가 하는 건데 믿을만하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그렇게 저는 경로당에서 투자 성공 사례가 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했고 저는 뿌듯했죠. 2달째 또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3달째 또 200만 원. 4달째 200만 원. 어느새 통장에는 800만 원이 모였어요. 이 정도 속도면 1년이면 정말 1억을 벌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때 진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지금 더 큰 개발건이 들어왔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50%까지 나와요. 50%?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네.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붙기 전에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면 준혁이 병원 확장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우야, 지금 통장에 2억밖에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죠. 2억이지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잘 말해볼게요. 일단 2억만 더 투자하시고 나중에 수익 나면 더 하시면 되죠.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역시 진우 말이 맞았어요. 수익이 더 늘어났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또 자랑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우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어요. 경로당에 가도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수가 요즘 진우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될까? 그때 박 할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옥자 씨, 혹시 진우하고 연락돼요? 아니요. 연락이 안 돼요. 나도 안 돼. 최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나도요. 한 달 전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게 아니겠지.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진우한테 투자했어. 내 전 재산 5천만 원. 미수가 너도? 경로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나도. 모두가 진우한테 돈을 투자한 거예요.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 그리고 모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억. 제가 진우한테 맡긴 돈은 5억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우리 모두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 착하고 순수해 보이던 진우한테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준혁아,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혁아,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5억이 날아갔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안해, 준혁아. 미안해.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억을 잃은 것보다 아들의 차가운 말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진우를 찾아야 한다고. 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아니, 우리 모두의 돈을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모은 돈을요. 그래서 경로당에 모였어요. 저를 포함해서 진우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총 12명이었어요.
모두 다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미숙이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할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계셨고요. 우리가 잃은 돈을 다 합치면 10억이 넘었어요. 옥자야, 이제 어떡하지?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박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미 신고했어요. 어제 경찰서에 갔었거든요. 경찰은 뭐래? 수사는 하겠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거래요. 이런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경로당 안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우리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어떻게? 내 노후 자금인데. 나는 그 돈으로 병원비 낼 거였는데. 사람들의 한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모두 제 잘못 같았거든요. 제가 먼저 투자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도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투자했다고 자랑을 해서. 아니야, 옥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욕심을 낸 거지. 그래도 저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그 진우라는 놈을 찾는 거지. 박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었어요. 진우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죠? 경찰도 찾기 어렵다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야죠. 제가 말했어요. 직접?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사기꾼들은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할 거예요.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 네. 진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자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진우를 다시 끌어낼 수 있을까? 사기꾼들의 특성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욕심이 많아요. 큰 먹잇감이 나타나면 참지 못하죠. 그럼 큰 먹잇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물고기를 던져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수가 나야. 옥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혹시 요즘 뭐해? 별일 없어? 집에서 놀고 있지. 잠깐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어디서 볼까? 성수기는 저보다 1살 많은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연극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혼해서 그만뒀지만 가끔 지역 행사 같은 데서 연기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제가 성수기를 떠올린 거예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성수기한테 그동안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진우가 나타난 것부터 사기를 당한 것까지. 성수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서 말인데 성수가 나 좀 도와줄래? 뭘? 연기 좀 해줘. 성수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연기? 무슨 연기? 부자 할머니 연기. 제 계획은 이랬어요. 성수기를 다른 동네 경로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자 할머니 행세를 하는 거죠.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10억 정도 굴릴 만한 사업을 찾는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진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들은 정보가 빨라요. 큰 물고기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옥자야, 그런데 그게 될까? 될 거야.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10억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뒤집힐 거야. 좋아. 마침 심심했는데 내가 도와줄게. 정말? 응. 나도 그런 나쁜 놈들 혼내주고 싶어. 고마워, 성수가. 일주일 후 계획이 시작됐어요. 성수기는 옆 동네 경로당에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금목걸이를 하고 비싼 옷을 입고서요. 경로당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저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성수기는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했대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지금 50억 정도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이자가 너무 적어서 말이죠. 뭐 좋은 곳 없을까요? 그 말을 경로당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성수기는 매일 그 경로당에 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누가 좋은 곳 알면 소개해 달라고요. 제대로 된 곳이면 100억도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수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옥자야, 아무도 안 나타나. 그래, 응. 벌써 일주일인데. 이상하네. 제 계획이 틀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봐, 성수가. 조금만 더. 알았어. 그런데 옥자야. 요즘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응. 경로당 밖에서 누가 계속 서성거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끼를 물었구나. 성수가 조심해.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알았어. 이틀 후 성수기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옥자야, 한 청년이 접근했어.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야. 오늘 경로당에 와서 형광등 고쳐준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진우야. 진우가 나타난 거야. 얼굴 봤어? 봤지. 사진 찍어뒀어. 보내봐. 성수기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어요. 역시 진우였어요. 그 친절한 미소, 그 부드러운 눈빛, 모든 게 똑같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성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성수가, 그 사람이 진우 맞아. 정말? 응. 지금부터 조심해. 아마 곧 투자 이야기를 꺼낼 거야. 알았어. 며칠 후 성수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진우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대요. 성수가 어떻게 됐어? 진우가 오늘 나한테 부동산 투자 제안했어. 뭐래? 경기도에 개발 사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50%래. 100억 투자하면 1년 후에 150억이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 너무 큰 돈이라서 신중해야 한다고. 잘했어. 조금 더 시간을 끌어. 성수기는 진우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어요. 진짜 부자 할머니처럼 행동했대요. 계약서도 꼼꼼히 보고 변호사랑 상의해야 한다고 하고. 그럴수록 진우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대요. 할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었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수기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시나리오를 짜놨으니까요. 일주일 후 성수기가 진우한테 말했대요. 알았어요.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돈이 워낙 크니까 제가 직접 사업장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개발 담당자도 만나보고 싶고요. 진우가 당황했대요. 사업장이요? 그건 좀. 왜요? 볼 수 없나요? 아니, 그게. 저는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그럼 투자는 없어요. 100억이 걸린 일인데 확인도 안 하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성수기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진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알겠다고 했대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 모였어요. 이제 진우가 움직일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업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니 뭔가 꾸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행하는 거죠. 최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진우의 본거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테 알리는 거고요. 미숙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될까?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사흘 후 진우한테서 성수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할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사업장 방문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성수기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옥자야, 다음 주 수요일이래. 알았어. 우리도 준비할게. 경찰한테도 알려뒀어? 응, 알려뒀어. 그날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혼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경호원을 한 명 고용했어. 네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수요일이 됐어요. 저는 미숙이, 박할아버지, 최할아버지와 함께 경로당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성수기가 차를 타면 우리도 뒤따라가기로 했죠. 오전 10시 진우의 차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진우가 성수기 옆에 있는 남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경호원이에요.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성수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진우 차가 성수기와 경호원을 태워 출발했죠. 우리도 재빨리 박할아버지 차를 타고 뒤를 따랐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경기도 방향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땅 앞에 멈췄어요. 넓은 땅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진우가 성수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차에서 내려 숨었어요. 몰래 숨어서 지켜봤어요.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말고도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어요. 그들은 성수기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있었죠. 여기가 개발 예정지고요.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성수기는 서류를 꼼꼼히 보는 척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죠? 당연히 진짜죠.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건 좀. 왜요? 확인 못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럼 투자는 없어요. 저는 확실한 것만 투자하거든요. 그때였어요. 앞에 있던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시간 뺏지 말고 투자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나가세요. 성수기도 지지 않고 대응했어요. 제가 확인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혹시 가짜 서류예요? 그 순간 진우가 성수기의 가방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방 좀 봅시다. 뭐 하는 짓이에요? 성수기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진우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당신들은 누구야?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나 모르겠어? 진우야? 아니, 가짜 이름이었겠지. 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옥자 할머니? 맞아. 이 사기꾼아. 진우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여기를? 내가 똑같은 짓을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야. 내가 못 참고 물어올 줄 알았거든. 진우 옆에 있던 남자들이 우리를 노려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여기서 난리야? 빨리 나가. 나가긴 우리 돈부터 돌려줘. 박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우리 돈 다 돌려내.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돌려달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돌려줘요? 뭐라고? 투자금은 이미 다른 데 썼어요. 이미 없어요. 이 자식이. 박할아버지가 진우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 옆에 있던 남자가 막아섰죠.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 몇 명이 들어와서 진우와 그의 일당들을 제압했어요. 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당신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욕심 때문이지. 내가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 우리 같은 노인들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간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진우와 그의 일당을 끌고 나갔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수기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옥자야,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미숙이도 박 할아버지도 최 할아버지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풀려서이기도 했죠. 밖으로 나오니 경찰차에 진우가 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진우야,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생각하렴.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우리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경찰서로 같이 가서 진술했어요.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경찰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직접 사기꾼을 잡다니. 아니에요. 우리 돈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 모였어요. 진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설명했어요. 진우의 계좌를 추적 중이에요.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제 통장에 2억이 입금됐어요. 5억 중에 2억.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돌려받아서 다행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조금씩 돌려받았대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서 다행이었죠.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준혁아. 뉴스 봤어요. 엄마가 사기꾼 잡았다고. 응,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엄마한테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해. 그래도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우가 체포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마당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보고 있으니 지난 몇 달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돈의 반 이상을 잃고 그리고 직접 사기꾼을 잡고 생각해보면 제 70평생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경로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진우 재판이 다음 주래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최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경찰 말로는 최소 10년은 받을 거래요. 사기 전과도 있고 피해자가 많으니까. 10년. 긴 시간이겠죠. 미수가, 너는 어때? 괜찮아? 제가 미숙이한테 물었어요. 괜찮아. 옥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한 푼도 못 찾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잖아. 그래도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순간 긴장했어요. 또 진우 같은 사기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신문사? 네. 옥자 할머니 계세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예요. 아, 반갑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인터뷰요? 네. 할머니가 직접 사기꾼을 잡은 이야기가 화제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경로당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옥자야 해. 내 이야기를 들려줘. 그래, 옥자씨. 우리한테도 큰 힘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될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기자와 경로당 한쪽에 앉았어요.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어요. 할머니, 처음 진우를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우리 같은 노인들을 잘 챙겨주고 손자 같았죠.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떠셨어요? 배신감이 컸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세요.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맞아요. 진우는 정말 교묘했어요.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외로움, 돈에 대한 불안,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걸 다 이용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사기꾼을 잡으셨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을 우습게 본 게 화가 났고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빼앗아간 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보처럼 당했다는 게 분해서요. 그래서 꼭 잡고 싶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고 끝까지 싸우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그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저녁 먹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뻐서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드릴게요. 외식해요. 외식? 네. 그동안 엄마 고생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혁이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목소리부터 달랐거든요. 예전처럼 바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어쩌면 이번 일을 통해서 준혁이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성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옥자야, 나야. 응, 성수가.
오늘 신문 봤어? 신문? 우리 이야기 나왔어. 벌써? 응. 일면에 크게 났어. 70대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래. 웃음이 났어요. 복수라니.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옥자야, 내가 정말 대단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준혁이랑 먹는 저녁이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준혁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냈어요.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이 정말 길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1시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문을 열자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죠. 어머, 준혁아. 이게 다 뭐야? 그냥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고마워, 아들. 준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 신경을 못 썼어요. 괜찮아. 아들이 일 잘하는 게 엄마는 더 좋아.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이번 일 보면서 느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저는 엄마를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준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준혁아, 엄마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요. 그리고 생활비도 더 넣어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괜찮아. 엄마한테 돈이 좀 남았잖아. 그래도요. 그게 엄마 노후 자금인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깊은 대화였죠. 준혁이는 병원 이야기를, 저는 경로당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아직 어렸을 때 제 무릎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하던 그때처럼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도 가셨잖아요. 갈 수밖에 없었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잖아.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가끔 아들 얼굴 보고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더 조심하면서도 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진우는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시간 동안 진우가 자기가 한 짓을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용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해요. 창밖에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답네요. 빨강, 주황, 보라. 여러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아요.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죠. 여러 색깔이 섞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7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용감하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누군가 너무 친절하면 조금은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